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의 이나래입니다. 이 시간에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염증성 장질환 식사 질문 7가지를 모아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하는 특별한 식품이나 식단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관을 통과하고 이 소화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식사요법과 염증성 장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주요한 근거 논문으로 살펴볼 유럽 경정맥 영양학회에서 2020년 발표한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염증성 장질환의 활동기나 관해기에 특별히 권장되는 식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아마도 이제 염증성 장질환과 식사요법과 관련돼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과학적으로 증거가 뒷받침될 만한 근거가 있는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발병 원인과 기전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 배경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것들에 따르면 유전적인 요인, 면역학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들을 좀 들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 식품은 환경적 요인에 들어있고 물론 이 식품 자체가 발병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라고 의심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양사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 식품과 관련돼서 연구 동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최근 일부 연구자들이 그 식품과 식사요법과 염증성 장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 중이기는 하지만 특정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이 염증성 장질환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발표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지방과 당류 섭취가 많은 식사, 그리고 과일과 채소 섭취가 부족한 식사, 가공식품이 많이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이나 기름 섭취가 많은 식사, 붉은색 육고기가 많은 식사를 드시는 분들이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그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일부 결과들이 상반된 결과들이 있기도 했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가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을 뵙고 경험한 바에 따라도 그 고기는 많이 좋아하시는데 채소 섭취를 좀 안 하신다거나 기름진 식품이나 단 음식은 좋아하시는데 외식이나 가공식품 위주로 좀 드신다거나 이렇게 식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식습관과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더 건강한 식습관으로 어떻게 하면 바꿔보실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될까요?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가이드라인에서도 따르면 그 환자분들의 치료의 상황이나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 형식인 것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즉 환자분들마다 질환의 종류나 아니면 증상의 정도, 또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고 식품이나 식사에 대한 반응이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상황별로 식품이나 그런 식사에 대해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일반적인 부분을 좀 먼저 고려한다면 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이 말뉴트리션, 즉 영양불량일 때 질병의 진행이라든지 합병증 그리고 사망률이나 삶의 질이 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료진에게 좀 주기적으로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에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염증성 장질환에서 영양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자분들이 영양 상태에 대해서 가장 쉽게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걸까요? 바로 체중일 것 같은데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면서 일단 좋은 영양 상태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목표를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상이 심한 활동기에는 증상의 완화를 위한 식사, 그리고 증상이 없는 관해기에는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드시는 균형 잡힌 식사, 또 특별한 상황, 다양한 상황별로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식사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올라간 염증성 장질환 맞춤형 영양관리라는 그 강의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잔사 식사 먹으라고 하는데 꼭 먹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 저잔사 식사는 영어로 low residue diet
레지드라고 볼 수 있고, 이 레지드라는 거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잔여물, 찌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저잔사 식사는 찌꺼기가 적은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5년에 나온 한 논문에 따르면 이 저잔사 식사를 저섬유소 식사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자라는 논문이 있었는데, 이 논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잔사라는 말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잔사 식사가 저섬유소 식사랑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환자분들이 저잔사 식사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저잔사 식사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술 직후나 증상이 많이 악화되었을 때, 그리고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식사를 시도하실 때쯤에는 음식을 드시면서도 장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 저잔사 식사를 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장의 일부가 좀 좁아져 있거나 스텐트 삽입 등으로 인해서 장폐색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장폐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잔사 식사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저잔사 식사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혹은 맛이 없어서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전문 영양사랑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께 얘기하셔서 면담을 받으시는 것도 조금 지혜로운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이 저잔사 식사,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저잔사 식사냐? 이것도 예전 강의 영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시간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할 때 보면 환자분들이 좀 실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잔사 식사 꼭 필요한 상황인데 국에 들어있는 미역이나 시래기가 부드럽다 생각하셔서 드시고 탈이 나시는 경우나, 장에 좋다고 해서 고구마나 양배추, 생채소나 생과일 등을 일부러 챙겨 드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품들 자체가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젓갈, 예를 들면 오징어 젓갈, 조개 젓갈처럼 좀 질긴 젓갈 부분이나 아니면 결체 조직, 탕에 들어있는 갈비라든지 연골, 스지 같은 것들을 드시고 문제가 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잔사 식사를 하실 때는 섬유질 함량이 높은 식품뿐만 아니라 결체 조직이나 질긴 부분도 조금은 주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저포드맵 식사가 무엇인가요? 저포드맵 식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단 저포드맵이란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남아서 발효가 되는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당알코올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이게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하면서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장의 운동을 좀 변화시킨다거나 아니면 대장 내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효되면서 많은 양의 가스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설사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포드맵 함량이 낮은 식품을 드시거나 혹은 이것들을 제한하게 되면 증상이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기는 하지만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이라도 혹시나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저포드맵 식사를 고려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저포드맵 식사의 허용 제한 주의 식품을 좀 살펴보면 보통은 이 포드맵 함량에 따라서 함량이 높은 것들은 주의 식품, 함량이 낮은 것들은 허용 식품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식품의 성분이라는 것은 기후나 토양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라나 지역치마다 분석치가 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허용 식품에 있다고 하지만 내가 먹었을 때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는 단순히 참고용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개인의 수용도에 맞게 식품을 선택하시면서 그 식사일기를 기록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식사일기를 기록하시다 보면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식품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조금씩 섭취를 시도해 보시면서 증상을 확인해 보시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또 식품 성분표를 확인하시는 식습관도 굉장히 좀 지혜로우실 수 있겠는데, 액상과당이나 꿀, 밀, 콩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포드맵 식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5번째 질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WHO에서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의는 적절한 양을 투여했을 때 숙주에게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되려면 위산이나 담즙산에서 죽지 않고 소장까지 잘 도달해야 되고 또 장에서 잘 증식하고 정착해서 장관 내에서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야 하면서 동시에 독성과 병원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균들이 프로바이오틱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좀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가이드라인에서는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나 VSL 샵 같은 것들이 궤양성 대장염의 연구에서 일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사용해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크론병에 대해서는 권장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분들마다 질병의 종류나 쓰시는 약제가 다르고 또 장내 환경이나 장내 세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쓰자 혹은 쓰지 말자 어떤 프로바이오틱스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기존 프로바이오틱스와 관련돼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어떤 질환에 어떤 균주를 사용해야 되는지 또 어떤 균을 함께 쓰는 게 좋은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좋은지 적당한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또 언제 투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투여해야 될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증거나 결과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향후 많은 연구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오메가3 보충제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오메가3는 항염증 작용과 관련돼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염증과 관련돼서 염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충제로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보충제는 권장되지 않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 근거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결과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 오메가3를 보충제로 섭취하셨을 때 안 좋은 부정적인 결과들도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시기보다는 풍부한 식품으로 섭취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연어나 등푸른 생선 그리고 브로콜리, 달걀 같은 것들이 해당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7번째 질문입니다. 영양보충 제품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라고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이 영양보충 제품이란 음식을 드시기 힘들거나 영양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식사를 전적으로 대신하거나 혹은 일부 보충의 목적으로 섭취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기존에는 200cc짜리 그 액체로 된 형태가 가장 흔하게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는 125ml나 150ml짜리 용량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또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균형 잡힌 영양 조성을 가진 제품뿐만 아니라 단백질 함량이 조금 높은 고단백 제품, 또 장내에서 흡수가 잘 되게 가수분해되어서 나와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리고 젤리형 제품이나 분말형 제품 등 제형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에 맞게 알맞은 것들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영양보충 제품의 식사량을 굳이 따져보자면 영양제품 한 캔이 밥 3분의 1 공기에 단백질 반찬 하나, 채소 반찬 하나 먹는 것과 동일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식사 전체를 대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한 2-3개 정도, 그리고 한 개는 식사의 한 3분의 1개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식사량 부족이 아니라 고기가 소화가 좀 잘 안 돼서 혹은 생선이 비려서 이렇게 단백질을 좀 잘 못 드시는 경우에는 단백질만 따로 들어가 있는 보충 제품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단백질 보충 파우더는 대략적으로 한 9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9g은 탁구공 크기의 단백질 하나, 생선 한 토막, 두부 6분의 1모, 달걀 1개에 준하는 단백질입니다. 이런 단백질 보충 파우더는 무색무취 무향으로 알려져 있어서 물에 타서 드시거나 아니면 죽 같은 데 넣어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양보충 제품의 구매는 큰 병원 근처 약국이나 인터넷, 의료기상사에서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다만 드실 때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빨리 드시게 되면 삼투압성 설사나 복부 팽만감 같은 것들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7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